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황금 옥새를 발견하여 장로에게 바치는데 장로는 왕이 될 징조라 생각하며 군사를 키우고 익주를 공격하여 손에 넣으려고 하죠. 익주는 황족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188년, 유언이 익주목으로 관리하며 왕같이 살았고 그가 병으로 죽자 유장이 그 뒤를 이어 왕같이 살고 있었죠. 유장은 무능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장로가 쳐들어온다고 하자 무서워 떨고 있었죠. 그러자 그의 부하인 장송이 외부 세력에서 원군을 데려와 장로를 막아내자 조언합니다. 여기서 장송이란 인물을 잠깐 알아보자면 키가 작고 못생겼으나 뛰어난 언변과 지략을 가진 인물로 유장의 신임을 얻은 신하였습니다. 장송은 조조가 천하의 영웅이니 그에게 익주를 도와 장로를 공격해달라 부탁하기로 하죠. 그리하여 유장은 장송을 허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송은 충직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장에 대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익주를 빼앗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은 법정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때가 되면 둘은 유장을 배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송은 강력한 군주에게 익주를 넘길 생각으로 군사기밀이 담긴 지도를 가지고 허도로 떠납니다. 익주에서 허도는 매우 먼 길이죠. 천리나 되는 길이었으며 허도에 도착하는데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허도에 도착해 장송은 조조를 만나기 위해 관리자에게 말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 관리자는 뇌물을 주지 않으니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장송은 허도의 관리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할 수 없이 장송도 뇌물을 주고 겨우 조조를 만났죠. 조조가 익주에서는 매년 조공을 보내지 않더니 웬일이냐며 퉁명스럽게 대하자 장송은 도적이 많아 조공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지금 세상은 내가 다 평정했는데 웬 도적이 있냐 묻자 장송은 형주에는 유비, 동호에는 송건이 있으며 한중에는 장로가 있으니 아직 세상을 다 평정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자 조조는 화가 나 그를 홀대하고 내보내게 되죠. 장송이 화가 나 조조 밑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자 양수는 장송을 달래주며 조조도 뛰어나다 변호하고 조조가 집필한 맹덕신서를 보여줍니다. 장송은 맹덕신서를 쭉 훑어보더니 이 정도는 익주에서 아이들이 서당에서 배우는 수준이다 라고 말하며 맹덕신서의 내용을 단번에 외워 말했습니다. 양수는 장송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조에게 다시 한번 장송을 만나보라고 말하죠. 그러자 조조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열병식을 거행하며 장송에게 자신의 군사력을 뽐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군사를 데리고 익주로 가면 막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고 장송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틱틱거리자 조조는 화가 나 매질하여 쫓아내죠. 장송은 뛰어난 군주라면 초기 지도까지 바칠 각오로 먼 길을 왔는데 몇 가지 맞으며 쫓겨나자 이번에는 유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유비는 장송을 보자 그를 국빈으로 대해주었고 장송은 유비에게 익주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송은 파촉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며 유장은 무능하여 어차피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 어진 유비가 익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터놓고 말했지만 유비는 차마 받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장은 유비와 같은 종친이니 꺼렸던 것이죠. 하지만 장송은 일방적으로 유비와 약속하고 익주로 돌아왔습니다. 장송은 유장에게 조조는 역적으로 익주를 차지하려고만 하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유비는 어진 군주로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장의 부하들은 모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황건과 왕루는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면 익주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니 절대로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미 유장의 마음은 유비에게 넘어갔습니다. 유장은 법정을 사신으로 보내고 자신을 도와 장로를 몰아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법정 또한 장송과 마찬가지로 유비에게 익주를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끌고 오면 성도의 성문을 열어줄 테니 익주를 차지하라고 조언하죠. 유비는 갈등하며 일단 군을 이끌고 익주로 향합니다. 형주를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에게 맡기고 유비는 5만의 병사로 황충, 위연, 그리고 방통을 데리고 출진하죠. 유장은 유비가 거의 도착했다고 하자 미리 마중을 나가려 하는데 황건과 왕루가 마중을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황건은 얼마나 격하게 말렸는지 유장의 옷을 입으로 물고 버티다가 앞니가 2개나 부러졌죠. 왕루는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유장에게 가면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자 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장은 유비를 맞이하러 가죠. 유비는 유장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기회라 생각해 위원에게 연회 중 암살하라고 명령하죠. 연회가 열리고 위원은 흥을 돋구기 위해 칼춤을 추겠다 나섭니다. 그러자 유장의 부하인 장임은 위원이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도 칼춤을 추겠다며 나서죠. 둘이 칼을 부딪히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자 인근에 있던 부하 장수들 또한 모두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단체 칼춤 파티가 되자 유비는 모두 멈추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마침 장로의 대군이 익주로 쳐들어왔습니다. 유장은 군량을 대주기로 약속하고
유비는 장로를 막기 위해 출진하죠. 한편 오나라에서는 유비의 대군이 익주로 빠져나가자 형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부인이 자신의 딸이 형주에 있다며 반대하죠. 송건은 손상향을 데려올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묻자 장소는 오부인이 위독하다는 가짜 편지를 보내 손상향을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로 돌아오는 김에 유선까지 데려오기로 하죠. 손상향은 오나라에서 온 서신을 받고 유선을 데리고 서둘러 떠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제갈량은 장비와 조은을 보내 되찾아오라고 하죠. 장비와 조은이 도망가는 배에 올라타 오나라의 군사들을 쓰러뜨리자 손상향은 왜 집안일에 끼어드냐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을 막으면 강물에 빠져 죽겠다며 협박하자 조은은 손상향은 보내주고 유선만 데리고 돌아왔죠. 한편 조조의 권세가 높아지자 주변 신하들은 슬슬 왕위에 오르라 조언합니다. 특히 동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죠. 조조도 내심 왕위에 올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한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순욱. 순욱이 조조를 보좌했던 이유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비롯된 것으로 조조를 이용해 천하를 통일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을 바란 것이지 한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에서 왕이란 직책은 오직 유씨만이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었는데 조조가 왕이 된다는 것은 다음 황제가 될 수도 있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조조가 왕위에 오르려는 모습을 보이자 순욱은 몸이 아프다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음식을 준비했다며 순욱에게 찬압을 보냈습니다. 순욱이 그 찬압을 열어보니 음식은커녕 텅 비어있죠. 순욱은 빈 찬압처럼 나는 더 이상 조조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숙청의 뜻을 깨닫고 독을 먹고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 후 조조는 송건을 공격하기 위해 유수지역으로 40만 명의 군사를 출진시키죠. 이에 송건은 주태를 유수지역으로 보내 수비시켰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 홍수에 대한 피해가 매우 컸으며 결국 조조군은 보급이 어렵게 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죠. 이 전투에서 송건이 7만의 병사로 조조의 40만 명을 막아내면서 송건의 위상은 강해지고 조조는 오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주를 노릴 준비를 하죠. 병력과 보급품을 모으면서 동시에 장로에게 물자를 지원해주고 유비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비와 장로는 가맹관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비의 군대가 장로와 싸워주는 동안 유장은 지속적으로 군량과 물자를 지원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유장 밑의 신하들은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유비를 싫어하는 반대파와 유비를 좋아하는 찬성파. 유비를 싫어하는 반대파는 너무 많은 지원을 하면 유비가 언제 익주를 공격할지 모르니 조금만 군량을 보내라 하였고 유장은 고지고대로 군량을 조금만 보냈습니다. 유비는 이 먼 곳까지 와서 대신 전쟁을 해주는데 물자를 주지 않자 분노하였고 어느덧 유장을 공격하여 익주를 차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유장을 공격할 명분이 없자 방통은 자신이 명분을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3가지 계책을 내게 됩니다. 상책, 이대로 유장의 본거지인 성도로 쳐들어가기. 중책, 형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준비하다가 유장의 부하 장수들을 죽이고 성도로 쳐들어가기. 하책, 일단 백제성으로 후퇴하고 후위를 도모하기. 유비는 상책은 너무 빠르고 하책은 너무 느리니 중책을 선택합니다. 한편 익주를 유비에게 바치려고 했던 매국노 장송이 갑자기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죠. 방통이 유장을 공격하겠다는 서신을 작성하여 장송에게 서신을 배달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일부러 장송이 아닌 장숙에게 보내게 하고 장숙은 그 서신을 읽고 유장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 동생인 장송을 고발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하여 유장은 분노하여 장송을 처형시켰습니다. 그 후 유장은 유비 또한 죽여야겠다고 생각해 고패와 양회에게 암살을 명령하죠. 고패와 양회는 연회를 열어 유비를 초대하다가 죽일 생각이었지만 방통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유봉과 관평을 시켜 그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유장이 유비를 죽이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유비는 유장을 공격할 명분이 생겼고 성도로 군사를 출진시키죠. 그러자 유장도 장수들을 시켜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형주에 있던 제갈량은 천문을 보아하니 방통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서신을 보냅니다. 기운이 안 좋으니 후퇴하고 다시 공격하자고 하죠. 하지만 방통은 제갈량이 자신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에 남아 내정을 다스리고 방통은 최근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자신을 질투하여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방통은 유비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출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낙성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하여 방통은 북쪽으로, 유비는 남쪽으로 군사를 나누어 행군하죠. 군사를 반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방통의 말이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비는
부군사의 말이 이렇게 형편없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타고 있던 정로를 방통에게 주고 출진시키죠. 방통이 북쪽 길로 들어서고 진군하는데 그곳의 지명은 낙봉파였습니다. 낙봉파라는 글자를 해석하면 봉황이 떨어지는 언덕으로 방통은 그 지명을 듣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으나 이미 늦었죠. 매복하고 있던 자밈의 부대가 나타나 화살로 공격하고 특히 정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유비라고 생각해 그곳을 집중 공격하죠. 덕분에 방통은 온몸에 화살이 박히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6세였죠. 허무하게 방통을 잃은 유비는 잠시 진군을 멈추고 제갈량과 병력을 형주에서 더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형주를 관우에게 맡기고 장비, 조은과 함께 출진하죠. 제갈량은 행군하면서 익주의 백성들을 덕으로 살피고 약탈하지 말라 엄명을 내립니다. 이곳은 약탈하러 온 것이 아닌 다스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자 가는 곳마다 항복하여 쉽게 익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은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만. 어만은 늙은 장수지만 매우 덕이 높은 장수로 그가 낙성을 수비하니 뚫기 힘들었죠. 그러자 제갈량은 가짜 장비를 만들어 낙성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만은 새길에 숨어 있다가 공격했지만 그때 진짜 장비가 나타나 어만을 사로잡죠. 초계 장수는 목이 베이는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수는 없다 라며 외쳤고 장비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여 당신이야말로 참된 호걸입니다 라고 치켜 세워주자 어만은 장비의 진실된 태도에 감격해 항복합니다. 그 후 관문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만이 나서 항복을 권했고 쉽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죠. 한편 지원군을 기다리는 유비. 보급이 끊긴 유비를 노리고 공격했으나 마침 장비와 조은이 도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적들을 사로잡아 항복시켰으나 오직 장인만이 항복하지 않았죠. 그는 유장이 데리고 있던 장수 중 최고의 장수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 참수당합니다. 이제 유장의 세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한중에서 장로의 병사들이 유비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서량의 마초가 장로의 부하가 되어 나타난 것이죠. 마초가 갑자기 장로의 부하가 된 이유. 최북단으로 쫓겨난 마초는 서량에서 다시 재기를 꿈꿨습니다. 북쪽의 강족들과 함께 여러 세력을 연합하여 조조에게 대항하려고 했죠. 마초가 군을 이끌고 내려오자 위관과 양부는 열심히 막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우연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조조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자 위관과 양부는 마초에게 결국 항복하게 되었죠. 마초는 위강이 조조를 지지하며 자신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로 살해했지만 양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맹함과 지략을 높이 평가해 살려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양부는 진심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부는 몰래 빠져나와 하우연에게 도망가고 마초 진영의 약점과 서량의 상황들을 상세히 보고했죠. 그리하여 하우연은 군을 이끌고 출진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초는 양부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하우연과 싸웠으나 허무하게 패배하고 서량을 완전히 빼앗기자 마초는 일단 장로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후 유장의 부하인 황권이 환중으로 찾아와 양송이라는 군사를 만났습니다. 양송은 탐욕스럽고 간교한 인물이지만 장로에게 매우 신임을 얻고 있는 군사였죠. 황권은 양송에게 뇌물을 주면서 익주 땅을 일부 줄 테니 유비를 공격해 쫓아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송은 장로에게 유비를 공격하자 조언하였고 이때 마침 장로 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마초는 공을 세우기 위해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죠. 유비는 마초를 막기 위해 장비를 보냈고 둘은 그렇게 일기토를 합니다. 둘의 싸움은 밤이 늦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초의 엄청난 실력을 눈앞에서 구경한 유비는 마초를 얻고 싶었고 제갈량은 그를 항복시켜보겠다고 하죠. 제갈량은 먼저 양송에게 뇌물을 주고 마초를 회군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뇌물을 잔뜩 받은 양송은 장로에게 마초를 퇴각시키라 조언했고 장로는 그의 말대로 마초에게 퇴각하라 명령하죠. 하지만 마초는 순순히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의 승부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공을 세워야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초가 퇴각하지 않자 장로의 동생 장위는 마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초가 배신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장로 또한 마초를 의심하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촉을 점령. 두 번째, 유장을 죽이기. 세 번째, 유비군 토벌. 3달 안에 한 개라도 성공시키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죠.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자 마초는 장로에게 실망하고 퇴각 준비를 하는데 그때 유비의 사신이 마초를 찾아옵니다. 이 회는 제갈량이 보낸 부하로
마초에게 왜 원수인 조조를 공격하지 않고 장로 밑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냐고 다그치고 오히려 유비를 쓰러뜨리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조조인데 왜 조조에게 좋은 일을 하냐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마초는 유비 밑으로 들어가 조조와 싸우기를 선택하죠. 유비 밑으로 들어간 마초는 공을 세우기 위해 군을 이끌고 직접 성도로 향합니다. 마초는 유장을 불러 장로는 유장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만약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은 익주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유장은 결국 항복하게 되죠. 이렇게 익주를 차지한 유비. 유비는 익주의 병력과 물자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흡수하였고 매우 강성해지죠. 특히 앞니 2개를 날려가면서까지 유비를 반대했던 황권을 설득하여 등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나라의 장수와 같은 인물로 내정에 특화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걸량과 법정은 법을 만들어 총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한편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송권은 꿈에 그리던 형주를 돌려받기 위해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이때 송권은 제갈근의 가족들을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형주를 돌려받지 못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엄포하죠. 사실 송권은 제갈근의 가족들을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었고 제갈량을 설득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제갈근은 유비를 찾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것이라며 사정하였고 그 모습을 본 제갈량은 익주를 차지한 지 얼마 안 돼 내정을 다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주의 일부만 먼저 돌려주고 차후에 마저 돌려주기로 약속하죠. 그리하여 유비는 장사, 영릉, 계양을 먼저 반환해준다 약속하고 서신을 작성해 제갈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갈근은 이 서신을 가지고 관우를 찾아가 형주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관우는 형주를 주기 싫어 허락하지 않았죠. 송권은 장사, 영릉, 계양을 다스릴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모두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우에게 후드려 맞은 다음 돌아갔습니다. 이때 관우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뛰어난 무용으로 자긍심이 높았던 관우. 그랬던 그가 조조에게 투항했을 때 극진한 존중을 받았고 주창이나 관평 같은 자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대도독에 임명된 후 형주를 다스리니 그의 오만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죠. 송권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관우는 강경한 태도로 형주를 주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하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숙은 연회를 열어 관우를 초대하기로 하죠. 관우를 잘 타일러 형주를 받아낼 생각이며 정 안 된다면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관우는 노숙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아 하며 주창만 데리고 연회에 참석하죠. 노숙은 관우를 잘 타이르며 형주의 일부를 달라고 했으나 역시나 관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우를 암살하기 위해 병사들이 들이닥쳤죠. 하지만 관우는 당황하지 않고 노숙을 인질 삼아 배에 올라타 도주하였습니다. 한편 위나라는 한중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했으니 내정을 다지고 나면 분명 한중을 공격할 것이고 한중을 유비가 차지하고 나면 장안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조조는 하우돈, 하우연, 조인, 장압 등 명장들을 한중으로 출진시킵니다. 그러자 장로는 조조군을 막기 위해 양평군에서 막아보았지만 얼마 안 가 금방 뚫리게 되죠. 그 뒤로도 남정에서 그리고 파중에서도 저항했으나 순식간에 패배하여 항복합니다. 장로의 부하들을 흡수한 조조. 이때 뛰어난 장수를 얻게 되니 한때 마초의 부하였던 방덕이었습니다. 마초가 장로에게 투항했을 때 방덕 또한 함께 투항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방덕은 병에 걸렸고 잠시 요양하고 있었을 때 마초가 유비에게 투항하면서 방덕은 장로 밑에 남아있던 것이죠. 이때 뇌물을 좋아하던 양송도 조조에게 투항했지만 조조는 단번에 그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을 눈치채고 처형시킵니다. 조조가 한중 땅을 지배하자 유빈의 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중 바로 밑은 익주이니 언제든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한중에 자리 잡기 전에 공격하기로 하죠. 그리하여 제갈량은 계책을 냅니다. 형주 3군을 확실하게 오나라에게 주고 송건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한 다음 송건에게 합비를 공격하라 요청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조조의 대군은 합비를 수비할 것이고 그때 한중을 공격하겠다는 작전이었죠. 유비는 이적을 관우에게 보내 이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관우는 할 수 없이 형주 3군을 송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215년 2차 합비 전투. 형주 3군을 돌려받은 송건. 송건은 약속대로 합비를 공격하기로 하죠. 사실 송건도 항상 합비를 노리고 있었으니 굳이 제갈량의 요청이 아니어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합비를 지키고 있는 장수가 장료라는 것. 1차 합비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송권.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기 위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출진했습니다. 이 당시 합비에는 장료, 악진, 이전이 수비하고 있었고 병력은 7,000명 정도였죠.
송건의 군사가 합비로 다가오자 조조는 장료에게 꾀주머니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송건이 도착하자마자 진영을 갖추기 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 이에 악진은 적의 숫자가 많으니 나가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료는 조조의 명령대로 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장수들끼리의 의견이 갈렸지만 악진은 한 발 물러서고 협력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죠. 송건의 대군이 도착하자마자 장료와 악진이 이끄는 부대가 기습 공격하였고 능통은 중상까지 입으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장료는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보여주며 송건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죠. 그리하여 그 일대에는 장료가 온다 라고 소리치면 병사들과 백성들이 무서워했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장료가 온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유수구 전투. 그 후 조조 군사를 유수구로 보내며 오나라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수구 전투가 벌어지죠. 여기서 잠깐! 실제 정사에서는 유수구 전투가 213년, 2차 합비 전투가 215년으로 역사적으로는 유수구 전투 후 2차 합비 전투가 일어나는 게 순서가 맞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순서가 바뀐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수구 전투 주요 인물은 조조의 진영에서는 조조, 장료, 악진, 송건의 진영에서는 손건, 여몽, 능통, 감령 등이 출진한 전투죠. 조조군은 40만 명, 송건군은 7만 명. 이번에는 위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오자 오나라에서는 보루를 여러 개 설치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감령은 정예병 100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하죠. 밤이 되자 감령은 조조의 진영에 침투하여 불을 지르고 마구 휘저었습니다. 소규모의 병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감령. 그러자 능통은 아버지의 원수가 저렇게 공을 세우니 나도 질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병사를 이끌고 선봉으로 나섰죠. 이에 악진이 나서 능통과 싸웠습니다. 둘이 50함을 넘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조비의 화살이 날라왔고 능통이 말을 맞춰 쓰러뜨리죠. 악진이 능통을 죽이려 하자 그때 멀리서 화살이 날아와 악진의 투구를 명중시키고 그를 후퇴시켰습니다. 그 화살을 날린 장수가 바로 감령. 능통은 감령을 원수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원한을 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후 또 한 번의 전투에서는 송건이 조조군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태가 온몸에 칼을 맞으며 송건을 지켜내 살려냈고 이에 송건은 주태의 상처를 만져주며 그를 칭찬했죠. 그러자 송건의 군사들은 더욱더 사기가 상승하였고 조조군은 끝내 유수구를 뚫지 못했습니다. 끝내 화친을 맺고 전투는 끝나게 되죠. 216년 오나라와 화친을 맺고 허도로 돌아온 조조. 조조는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위양에 오르기로 합니다. 이때도 최염이 위양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으나 조조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위양에 오르기로 한 것이죠. 조조는 그에게 자결하라 명령하였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위양에 올랐죠.